이번 영상은 기업 분석 요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운영 측면에서 나아가야 할 방향성 등은 감히 재현하지 않는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고속시외버스가 코로나19를 겪고서 수요가 급감하고 그 빠져나간 수요가 엔데믹 이후로도 완벽한 회복이 되지 않는 등 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말이 꽤 들리기도 했습니다. 고속시외버스를 운행하는 단체는 물론 터미널도 예전만큼의 분위기를 기대하긴 어려워졌습니다. 분위기가 전보다 차가워진 고속시외버스. 하지만 2020년대에도 흑자를 내고 있는 기업들이 있어 위기 뒤에 몰락이 예상된다고 바로 단정 짓기엔 조금은 어렵게 됐습니다. 고속시외버스 업계가 어려움을 겪는 건 기업의 재무 상태를 통해서도 이미 증명됐습니다. 예를 들어 고속사 가운데서는 천일고속이 50억 원대 적자를 꾸준히 기록하고 있었죠. 전북도 내에서는 규모가 아주 큰 시외버스 운수사라고 알려져 있는 전북고속은 이미 자본 잠식을 기록할 정도로 상황이 악화됐고 대한고속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승객의 수송을 책임지는 운수사가 영업적자를 기록하는 것은 운수사가 운행하고 있는 노선들 가운데 대부분이 마이너스를 기록하거나 비수익 노선들을 꽤 운행하고 유류비나 인건비 문제도 존재합니다. 시외버스 운수사마저도 피할 수 없는 적자를 감당하기 어려워 노선 운행을 중단하기에 이르거나 직행 면허 노선의 경우 지자체로부터 지원금을 받기도 하는 식으로 어느 정도 메꾸고 있고 혹은 조금이라도 수요를 추가로 확보해 보고자 노선을 조정하고 다른 지역까지 진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일 버스를 통해서만 이동이 가능한 구간이거나 지역일 경우 노선 순수요가 줄어들면서 영업이익의 감소까지 이어진다는 이야기를 꺼낼 수도 있겠지만 우리나라가 오래전부터 버스와 철도 간 경쟁까지 성립된 이상 철도와 겹치는 구간일 경우 버스 수요가 철도 수요로 옮겨가는 경우까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고속열차까지 새로 운행을 시작했을 경우라면 소요시간 경쟁력에서 버스가 뒤처지게 되고 대량 수송 측면에서도 철도가 압도하게 됩니다. 역사적으로 새로운 철도 개통의 등장으로 인해 여러가지 고속시외버스 노선들이 영향을 받았고 배차량 감소는 물론 심지어는 운행 중단도 일어났습니다. 경부선 개통과 서울 포항 간 고속열차가 운행을 시작한 이후로 대전 복합터미널에서 포항이나 경주, 울산까지의 버스가 없어진 걸 생각하면 이미 답은 나온 셈입니다. 수요시간이나 대량 수송도 모자라 운행 경쟁력까지 비교되기도 합니다. 서울 부산 간 경부선 KTX는 일반실 기준으로 6만 원이 채 되지 않습니다. 22시 이후에 KTX를 탄다고 해도 금액은 동일한데 버스는 평시와 심야 시간대가 구분되어서 22시 이후에 버스를 이용하게 되면 프리미엄 원가 기준으로는 6만 1,900원입니다. 강릉 부산 간의 경우도 비교되는데 평시대 시외버스 금액과 KTX 이음의 금액 차이는 고작 4,900원. 시외버스가 국도 7호선도 이용해서 국도 운임도 계산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값이 나온 겁니다. 거기에 KTX의 수요 시간은 시외버스보다 당연히 짧기 때문에 그 두 가지 경쟁력 측면에서는 좀 강한 편입니다. 조금 전 이야기했던 대로 기차 수요로 흡수되는 측면과 고속 시외버스의 수요가 회복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죠. 철도 주요 역을 찾아가 보면 기차를 이용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대합실에서 기다리거나 승강장을 가득 메우는 모습을 그리 어렵지 않게 볼 수 있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까닭으로 인해 실제로 기차 승차권은 주말에 특히 빈 좌석을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몇 주 전에 알아보지 않으면 타기 힘들 정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기차를 찾고 구간 매진까지 빈번하게 일어난다면 운행하는 기업 입장에서 당연히 수익이 많이 발생하고 그 결과도 긍정적일 것이라고 예상될 수 있겠죠. 호황이 아니겠냐는 말을 꺼낼 수 있겠지만 영업적자는 그동안 심각해졌고 재무 상태도 불량한데 몇몇 고속시외버스 운수사 재무 상태와도 크게 비교됩니다. 운수사 가운데서 흑자를 본 기업들. 먼저 금남고속과 중부고속은 2023년에 흑자로 전환했는데 손실은 줄고 이익은 더 많이 봤습니다. 이익 잉여금도 늘어난 한편 판매 관리비를 줄이기도 했습니다. 이 두 기업은 공항 노선이나 시외 노선의 수익성을 분석해서 계절에 따라 증감차를 유연하게 하고 KTX 등 기차와 직접 경쟁해서 수익성이 악화된 노선을 타 운수사로 매각하기도 했으며 향후 사모펀드 엑시트도 긍정적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계열사를 포함해서 국내 최대 운수그룹인 KD운송그룹에 소속된 경기고속도 지난 2024년 기준으로 영업이익 103억 원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경기고속도 해를 거듭하면서 손실이 줄고 이익이 늘어나기도 한 경우에 해당하는데 KD 운송그룹이 고속시외버스뿐만 아니라 수도권의 광역버스, 일반 시내버스도 운행하는 곳으로서 준공영제 시행에 따라 보조금을 받아가며 노선을 운행하고 있다는 점도 생각해야 합니다. 호남권 시외버스 운수사 호남고속도 지난 2024년 흑자로 전환해서 영업이익 5억 원 이상을 기록하고 동서울 속초 직통 노선을 운행하는 운수사로 알려진 금강고속도 역시 2025년 흑자를 기록해서 영업이익은 19억 원 이상에 달했습니다. 2020년 금호고속이 고속시외버스 사업부를 물적 분할하면서 생긴 금호 익스프레스 재무를 살펴보면 역시 2024년 기준으로 흑자를 기록하고 그 전년도보다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증가했습니다. 2023년부터 매출액은 3천억 원대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지주회사에 해당하는 금호고속의 경우에도 2024년 76억 원 이상의 영업이익과 116억 원 이상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하면서 이전보다는 나아졌지만 건설 부문을 포함한 계열사들의 성과에 따라 재무 상태가 달라질 소지는 있기 때문에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우건설 인수 전후로 그룹이 휘청을 했던 금호는 이때까지 항공사를 포함해 렌터카 부문의 매각은 물론 송인산 고속 및 전세버스 사업 일부분의 매각과 광주 유스케어 부지를 신세계에 넘기는 등 매각의 연속이었지만 이 과정에서 현금을 확보하고 2023년 중 부채 비율이 1781%에서 380%까지 낮아졌습니다. 지난해 중 보도를 통해 각 노선의 효율화와 전세버스 사업의 수익성이 개선되어 영업이익이 증가했다고 금호그룹의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시위로 나가는 기차를 운행하는 기업은 어떨까요? 한국철도공사와 SR이 바로 그 기차를 운행하는 기업들입니다. 2022년부터 2025년 상반기까지의 성적을 살펴보면 한국철도공사는 누적 부채와 부채 비율이 점점 증가하고 2024년 일시적으로 1,000억 원 미만의 영업 손실을 기록했을 뿐 그 외에는 모두 1,000억 원을 넘겼습니다. 2024년 이후 21조대의 부채를 기록한 한국철도공사의 재무 개선은 시급하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SRT 운영사인 SR은 2022년에서 2024년까지 영업이익이 점점 줄어들다가 지난 2025년 상반기 결국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부채 비율은 200% 미만으로 떨어졌지만 부채 액수는 한국철도공사와 마찬가지로 늘었습니다. 주말만 되면 아주 많은 승객들을 태우고 좌석 부족 현상까지 일어나고 있는 기차를 운행하는 기업이 손실에 빠진 아이러니. 아무리 KTX와 SRT가 공존하는 체제라고 하지만 어떻게 된 것일까요? 우선 한 가지 짚어볼 점. 2018년 10월 당시 회계 자료에 따르면 여객 부문에서 KTX는 4,410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지만 일반 철도는 5,940억 원의 손실을 기록했고 그 가운데 경부선에서만 손실 1,98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고속선에서는 이익을 봤어도 다른 부분에서 더 큰 적자를 기록하면서 점점 충당할 수 없는 상황까지 일어났을 정도. 당시에만 해도 고속선에서는 이익을 본다고 했으니 KTX와 함께 경부고속선을 사용하는 SRT에게 있어서는 괜찮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SRT는 이미 2024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보고서에서 영업이익률과 관련해 지속적으로 영업비용이 상승하고 수익성은 감소되었다며 추세 분석을 통해 지적됐습니다. 선로 사용료나 위수탁비가 103억 원, 전력 단가 상승에 따른 전철 전기 비용으로 50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코레일의 경우 몇 가지를 짚어봐야 합니다. 먼저 운임 원가의 경우 KTX보다 SRT가 좀 더 저렴하게 책정됐지만 그것보다 더 저렴한 새마을호급이나 무궁화호급이 아직도 운행 중입니다. 가격이 저렴한 열차가 운행되면 승객 입장에서도 부담을 덜어가며 시외 이동을 할 수 있겠지만 저렴한 요금이 장점이자 약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미 고속시외버스는 몇 차례 운임 인상이 이루어지고 심야 할증률은 20%로 통일되면서 예전보다 부담감은 높아지고 일반 버스의 전체 운행량이 줄어드는 한편 우등이나 프리미엄 비중이 좀 더 늘어나기도 하면서 이른바 객단가가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기차의 경우 이미 KTX부터 2011년부로 정해진 운임을 아직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2026년 1월 기준으로도 조정되지 않았으며 한국철도공사는 이미 2025년에 당시 사장의 발언을 통해 현실적인 재정 여건을 반영해 운임 조정이 필요하다는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운임 조정은 정부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하지 않는 이상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기본 운임이 장기간 동결된 겁니다. 간접 인상의 소지는 남아있는데
일반 열차의 경우 무궁화호의 빈자리를 대체할 ITX 마음이 도입되는 데다 이 열차가 새마을호급 열차로 분류된 까닭에 무궁화호가 ITX 마음으로 완전히 대체되면 기존 무궁화호 시간대는 그보다 더 비싼 새마을호급 운임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며 이미 2025년 4분기 중 스케줄 개정을 통해 수면 위로 조금씩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현재를 포함해 향후 KTX 이음의 취급도 볼만한데 열차의 능력치 문제 때문에 고속선에선 운행할 수 없는 해당 열차가 전체 정차역 수를 많이 설정하거나 전체 운행 구간 중 200에서 250km로 운행하는 구간이 실질적으로 짧은 것 등으로 인해 기종점 간 소요 시간이 꽤 길어지면 KTX 치곤 그리 반가운 일은 아닐 겁니다. 중앙선 청량리 부정간이나 동해선 강릉 부정간 KTX 이음은 여전히 열차편에 따라 소요시간은 4시간, 현 중부 내륙선 개통 KTX 이음은 경강선 구간을 제외하면 모든 역 정차, 심지어는 일반 열차와 배차를 같이 살펴봤을 때 먼저 목적지에 가기 위해서 등급을 막론하고 먼저 출발하는 열차를 택해야 하는 상황도 발생하는데 구간이 짧아도 만약 자신이 이동해야 할 시간대가 상위 등급밖에 없다면 어떨까요? 또한 준고속 구간이 추가됨에 따른 운임 인상도 이미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2004년부터 도시와 도시 간을 아주 빠르게 잇는 존재로서 사람들에게 인식을 심어주기도 했지만 스케줄 편성이나 취급에 따라 이것도 간접요금 인상 여지는 남아있습니다. 광역전철이 예정되거나 계획되고 있는 지역은 있지만 아예 가능성이 없는 지역이라면 적어도 ITX 이상만 이용해야 합니다. 광역 전철 열차가 주로 대도시권을 낀 형태로 운행 구간이 설정된 걸 생각한다면 말입니다. 코레일은 광역 전철도 운행하고 있는데 그나마 기본 운임은 이전보다 인상됐다고 하지만 무임 승차로 인한 손실도 생각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광역 전철 외에도 벽지 기차 노선도 운행하고 있는데 필수이면서 공공성이라는 요소를 갖추고 있지만 우울하게도 적자가 유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여객에서만 끝나지 않습니다. 한국철도공사에게 있어 꽤나 발목을 잡은 부분이 있으니 바로 물류. 2025년 1월과 12월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08년 4,680만 톤이었던 화물 수송량은 2024년 약 1,940만 톤까지 떨어지고 수송 분담률은 1%대, 그리고 2015년부터 7년간 물류 누적 손실 1조 7,222억 원에 달해 코레일 전체 영업 적자의 약 70%를 차지했습니다. 부품 문제 등으로 인한 화차 사용 가능 칸수가 적어진 것도 지적되지만 국토가 좁아 철도 화물 수송이 항공이나 해운, 도로 사이에서 치이게 되고 안전운임제가 폐지된 이후 시점에서 인건비가 과도해 화주에게 부담이 됐다는 의견이 존재합니다. 수출입 물류의 경우 민영화를 통해 복합물류 기업에서 한꺼번에 연계해서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나 철도 회사가 가운데서 물류를 맡게 되면 확장성이 떨어져 앞으로 적자 극복이 어렵다는 한국교통연구원의 지적도 존재하지만 철도 물류의 경쟁력이 이미 상당히 떨어지고 인프라도 감소하는 상태에서 인수할 만한 기업을 찾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SR과의 통합을 앞두고 있는 코레일이지만 이미 두 기업이 적어도 손실을 맛봤고 그 가운데서 코레일의 부채는 날로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제 아무리 중복을 없애고 공공성이나 효율성을 강화한다고 해도 재무제표 앞에선 거짓말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철도공기업 가운데서는 2017년 서울도시철도공사와 서울메트로 간 통합으로 공식 출범한 서울교통공사를 들 수 있는데 경쟁체제를 도입해 경영 효율을 극대화하려 했지만 2014년 기준으로 3조 원이 넘는 부채와 열악한 재정 여건에 시달렸고 이를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서울교통공사가 등장했지만 적자는 지속되어서 2018년 기준으로 당기 순손실 5,389억 원, 부채는 5조 1,201억 원에 63%까지 늘고 2020년 코로나19가 국내를 강타하면서 수요 급감과 방역 비용이 급증한 이후 교통공사가 비상경영 계획을 수립하기에 이르는데 2020년 10월부터 자금은 고갈되고 임금 체불과 사업비 지급 불가 등이 진단되는 한편 기업 어음을 상환하지 못해 부도 처리될 수도 있는 심각한 위기였습니다. 서울교통공사도 무인수송으로 인한 손실이 발생했고 노후 차량을 계속 교체해줘야 하거나 시설 보수도 해야 하는 만큼 비용은 소모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통합 이후로도 철도공기업의 적자 해결보다는 공사채 발행이 이루어졌으며
무엇보다 코로나19라는 변수가 적자에 시달리던 서울교통공사를 크게 뒤흔들었고 더 잘못됐다면 운수기업이 해산되고 그에 따른 후폭풍도 만만치 않았을 겁니다. 역사적으로 버스 운수사들 가운데서 현재는 존재하지 않는 곳이 있거나 다른 곳으로 매각된 곳들이 있는데 코로나19로 인한 이유도 있었고 운영 방향성이 틀어지면서 감당 못할 적자를 기록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시점에서 적자를 기록한 고속시외버스 운수사들을 찾는 게 어렵지 않은 일이 됐다고 하지만 운수공기업도 큰 손실을 기록하고 있는 이상 감히 긍정적으로만 평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노선이나 구간이 감회되거나 폐지되는 건 역시 좋지 않은 일입니다. 사업 과정에서 부채나 적자가 발생했더라도 시간을 들여 조금씩이라도 해결해 나가거나 감당이 가능한 수치라면 모르겠지만 적자 규모는 크고 부채는 늘어나는 중에 혹여나 또 다른 변수로 인해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발생한다면 더 이상은 없습니다.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는다면 숨을 고르겠지만 이마저도 예산이라는 존재가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